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미 회담에 대한 미국에서의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확인, 비핵화 대가로 무엇을 주느냐입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결국은 북미 정상 두 사람이 만나서 결정될 것이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줄 것은 남한처럼 정상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에 따른 조치를 했을 때 안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기자를 초대하기 전에 핵시설들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오늘 커버 사진에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대통령 딸의 한박 웃음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대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기조연설에서 말한 팔레스타인 시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자체라는 문장은 백악관에선 도려냈습니다. 시애틀 시의회가 아마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돈 버는 기업에 대한 헤드 텍스 부과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홈리스 피플을 돕기 위한 임시 세금입니다. 의류회사 갭이 중국에 사과하고 티셔츠를 거둬들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다 두 다리를 잃은 산 사람이 수십 년 뒤 의족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숨진 군인들을 위한 연설을 막 끝냈습니다. 의사당에서. 아마 이제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요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게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5년 반 정도를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백악관에 누군가가 스텝이 말하면서 그가 CIA 국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표만 챙기면 되는데 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백악관에서 농담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사과하면은 대통령이 싫어한대요. 사과한다고 특별히 우리 지지 기반인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좋아할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하느냐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군인들에 대해서 대우를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해야지 아니면 그 사람을 해고하든지 하기 때문에 오늘 공화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 누군가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를 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Boy, I'll tell you what. You got up those stairs better than I did. Thank you. 네,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을 전해드리느라고 전후좌우 사정이 파악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이미 대통령도 연설을 끝냈기 때문에 일단 줄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북한에 관한 너무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해설도 있고 저런 해설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야지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미국 입장이 변한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 입장 변한 것 없습니다. 북한과 핵 협상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미국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요? No.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요? No. 미국인 겁니다.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킨다. 그래서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중간선거에서 재선에서 평가를 받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 북미 회담에 걸고 있는 기대인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그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뭐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검증한다는 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북한이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4차를 시작한다면 시간이 있잖아요. 뭐 풍계리에 핵시설을 폭파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노하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동성이 있는 것은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를 한다고 할 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비핵화로 만족할 것이며 그렇게 비핵화를 할 때 미국이 어디까지를 줄 것인가 이거 하나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6월 12일이니까 한 달 조금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담을 준비하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으로서 국무장관으로서 두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회담을 했지만 그것은 그 채널이고 미국 내부에서 백악관에서는 존 볼튼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서 어떻게 회담을 할 것이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것을 서포트하는 총책임자가 또 존 볼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은 듯 보이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대통령과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지만 이제 두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뭐 이 김정은을 칭찬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김정은이 굉장히 상황 판단도 좋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스마트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뭐 여러 번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고 하지만 존 볼튼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백악관에서 지금 일하는 시간이 전임 대통령보다 작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전화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데 존 볼튼의 얘기를 듣습니다. 존 볼튼의 얘기도 들으니까 이란의 그 핵 협정을 파기해야지 된다는 게 존 볼튼의 그 강한 주장이었고요. 존 볼튼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지 5주일이 됐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일하는 시간의 반 정도는 이란과 북한 핵에 관해서 했었는데 이제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거의 90% 북미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 볼튼의 어떠한 그 대통령도 뭐 조정 능력도 있는 것이고요. 브리핑 능력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생각을 선입견을 포함해서 갖게 하는데 존 볼튼이 백악관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나름대로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사람들이 가장 그 최근에 하고 있는 말 변함도 없습니다. 그 말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약에 이제 그 북한이
핵 파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미국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CNN의 잭 테퍼와 인터뷰를 하는데 경제 제재냐 아니면 뭐 평양에 사무소 설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정상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존 볼튼 Bringing these two leaders together, let them see each other and decide, in our case, whether we judge that Kim Jong-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Dragging this out just gives... 네, 두 번째 클립이 먼저 나갔는데요.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보고 앉아서 해야지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란 핵 협상이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것을 허락을 안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뒤집었으니까 이런 장치까지 할 것인가.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공해서 어떤 조약 같은 것을 들고 미국으로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대안이 있다 얘기를 했고요. Bringing these two leaders together. 네, 이 부분인데요. Decide, in our case, whether we judge that Kim Jong-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네, nuclear weapons를 포기를 했을 때 The prospect of for North Korea is to become a normal nation, to behave normal and nation이라고 interact with the 하죠. rest of the world. The way 다른 South Korea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우스 코리아와 같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이 이제 할 것이다. Peninsula at night, or picture the North Korean peninsula at night. The contra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most. 그리고 이제 늘 하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 아직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존 볼튼이라 하더라도 늘 비교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불이 밝고 북한은 아주 어둡다 이런 것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와 한 얘기 가운데서 존 브레넌 CIA 전 국장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때에. 그러나 이 사람이 꼭 민주당이 아니에요. 공화당도 아니에요.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CIA에서 부국장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테러리스트들 고문하는 것을 본인도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 이 사람을 CIA 국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를 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임기에 CIA 국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으면서 조종당하고 있다고 존 브레넌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니 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다니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존 볼튼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회담 자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한 오버랩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으면 이게 미국인을 위한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협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enough overlap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을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를 북한에 줄 것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보 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f you give us what we want, you can stay on in power. We will have to provide security assurances to be sure. This has been the trade-off that has been pending for 25 years. 네, 이 크리스 월러스가 물어본 것이 그의 권력 보장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딱히 권력 보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안보 보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목표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루어야지 되는 목표라는 것이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America's interest here. 미국 이해요. The risk that North Korea will launch a nuclear weapon into LA or Denver or into the very place we're sitting here this morning, Chris. 네, 로스앤젤레스나 덴버나 이런 데에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When 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I think Chairman Kim
shares the objectives of the American people. I'm convinced of that. Now the task is for President Trump and he to meet. 네, 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지 될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그 프로페셔널한 대화를 했다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뭐가 있냐면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그 인터뷰에서 아직도 북한의 정치범이 8만 명이나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하니까 미국은 그 세계 어느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도 강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절히 그 흘리고 말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또 북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일하고 싶어 하고 아주 이 이슈가 복잡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세계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그 주목을 하면서 지금 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쇼도 아마 probably라고 얘기는 했지만 will probably라고 얘기를 했어요. 볼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He does follow the Western press. He'll probably watch this show at some point. He's paying attention to things that the world is saying. He too is preparing for June 12th. He and his team will be working with them. 네, 서방 세계의 언론을 이제 김정은이 모니터를 직접 뭐 누가 시켜줘서 브리핑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영어가 되는 사람이니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의미가 있기도 하고 간단한 뉴스이기도 한데 북한 그 핵실험장 그 해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 38 노스의 그 위성 사진뿐만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북한에 대한 위성 사진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민간에도 그렇고 뭐 어떤 그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플래닛 랩이라는 곳에서 뭐 빌딩이라기보다 구조물인 거죠. 그 풍계리 핵실험장의 구조물 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일주일 남았잖아요. 기자들을 초대를 해서 그 이제 시설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파시켜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물론 이미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이 핵실험장을 청소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비밀 물질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빈 장소에 사람들 놓고 그래도 뭐 폭파하고 불이 막 나고 하면은 그게 텔레비전 화면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지적을 이제 제프리 루이시라고 버몬트에 있는 이제 그 대학원이죠. Montre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구조물이 지금 뭐 동쪽, 서쪽 있는 곳에서 많이 그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양이 아주 그 신중하게 진지하게 보여주면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과 평양이 말하는 비핵화에 큰 갭이 있다. 이건 이제 문정인 그 청와대 특보의 얘기죠. 이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평양이 더 많이 그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은 간격을 줄일 수는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북한은 예전에 그 프랑스 예를 따를 것 같다. 핵우라늄 농축 시설의 예민한 정비 같은 것을 다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나서 바깥의 사람 아웃사이더를 초대를 할 것 같다.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일부 남은 것은 남은 터널을 다시 오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계리 폭발만으로는 비핵화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보면은 UN 그 세계 식량 기구의 책임자인 데이빗 그 브리슬리 씨가 요 최근에 이제 북한을 뭐 시골 이틀, 평양 이틀 봤더니 영양 실조는 있어도 굶어 숨지는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평양의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고 외교적으로 뭔가가 활동한다면 더 많이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은 좀 힘들었잖아요. UN 제재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북한도 전에보다 더 좀 선명하게 이런 식량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자료들을 잘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전히 그 사이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베리파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에 얘기할 때를 뭐 핵 실험을 할 때 뭐 핵 분열 물질이 예를 들어 30kg을 우리가 써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20kg
5kg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10kg이 남잖아요. 이것을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원심기 같은 것만 제거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뭘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회담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는 올림픽타운 꽃집 벌몬가 11가 코너 올림픽 경찰서 건너편으로 확장 이전 323 레드 로즈 323-733-7673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예전의 일인데도 계속 말하게 돼요. 구소련이 붕괴된 것. 90년대 초 91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러시아가 요즘은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만 또 한때 경제도 괜찮고 했었을 때도 동맹국을 계속 찾았어요. 찾는데 러시아와 친한 친구가 누가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란 아니면 시리아, 헝가리 이 정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도 지금 미국과 넘버 1, 2, G2 경제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중국과 아주 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 조금 요즘에 다시 가까워졌고 파키스탄 정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그 나라의 이상이 됐던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건 좀 나라가 크고 그 큰 것을 안정되게 유지를 하려면 동맹국이 필요한 거죠. 미국은 거의 모든 나라가 동맹국이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눈치 보느라고 미국을 따라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이 만든 그 세계의 가치 기반 그 관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깨버리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있어서도 다자틀 구도를 깨고 이제 양자 미국과 중국 지금 류허 그 경제 그 총리 왔더군요. 중국 경제 총리 왔는데 이렇게 국가별 국가 나프타도 나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나쁘다. 어떤 또 다른 국제적인 무역협정도 나쁘다 하고 양자틀로 가기는 가는데 그러는 사이에 처음에는 조금 미국이 워낙 크고 미국 의존도가 깊었기 때문에 넓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듯 하다가 뒤로 네. 당장은 싫지만 이렇게 따라가고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유럽이 워낙에 거래량이 무역이요. 미국과 이란보다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협상이 될 것으로 재협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핵에 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뒤로는 예전에 미국이 아니네. 서로 약속을 하면은 신뢰를 지키고 같이 해서 약속을 한 거니까는요. 아니네 하면서 다른 방도를 꾸려 나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싫다 하더라도 나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힘은 약해져도 WTO 같은 기구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가 약해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부패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거나 또 다른 것이 나와서 옮겨 타기 전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그 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그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몇 년 사이에 없어질 기구들이 아닌데 이름이 바뀐다던가 지도부가 바뀐다던가 해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어떤 나라 아프리카의 이름도 잘 보지 않고는 말하기 힘든 나라예요. 생소해서. 그런데 그런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돈 빌려 쓴 것에 83%가 중국이래요. 케냐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고요.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해 12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그 안전보장이사회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그 총회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또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120
128대 9였습니다. 9 찬성한 나라는 다 미군 기지가 있다던가 미군 기지가 나가면 먹고 살 수도 없는 나라라던가 그런 나라였어요. 한국은 기권이었었죠. 그 당시에 128이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지금 계속 국제사회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퍼스트도 중요하고 지금 당장 뭐가 뭐 정말 꿀렁꿀렁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같이 사는 그 세계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까지 옮기고 하는 것은 뭐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뭐 딸도 유대교 신자고 딸의 남편은 또 주이시고 이런 거는 있지만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선거 때 그렇게 캠페인 공약을 했고 미국의 복음주의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많은 극보수이신 분들이 미국을 신봉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주의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 그 뉴욕 데일리와 그 뉴욕 포스트의 사진이 아주 그 비교가 되는데 뉴욕 포스트는 대통령과 친구인 루퍼트 머덕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에 Thank you,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이시 어린이와 아버지가 이제 그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대사관까지 옮겨줘서 고맙다는 사진이고 그에 비해서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이방카 트럼프가 이 사진은 거의 모든 주요 언론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분위기 자체를요. 이방카 트럼프의 스마일하고 하필 그 뉴욕 데일리는 좀 타블로이드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그 손가락에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막 숨져가는 그런 거요. 대사관을 오픈하면서 서로 뭐 cheers하고 뭐 와인잔 부딪히고 웃고 막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호호 하하 이러고 있는데 가자에서 58명이 숨졌고 3,000명 이상이 다쳤는데 이스라엘이 저격수까지 보냈어요. 저격수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그 사격해서 숨지게 하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다 큰 성인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숨졌어요. 피가 얼굴에 막 흐르고 그랬더니 그 주검을 끌어안고 몸짓이 더 큰 형인지 아우인지가 막 꺽꺽 우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의 사진을 똑같이 그 프론트 페이지에 뉴욕 데일리는 실어놨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레드 쿠슈너 그 대통령의 사위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관 오픈하는 연설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했는데 뭐 이슈도 많았어요. 미국에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그 목사들이 가서 이제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가서 연설하고 그랬는데 자레드 쿠슈너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저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시위하고 저격수를 배치해서 숨지고 하는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정말 조잡한 그런 폭탄 같은 것도 터뜨리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진 건 아니잖아요. 병사들이 벤자민 네타냐후에 따르면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이 국경을 지켰다 하는데 저격수가 총을 쏴서 숨지게 하고 3,000명 이상이 다쳤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사위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 시위 오늘도 시위하고 있는데 그런 그 도발적인 폭력은 문제 자체지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젊잖아요.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에서 할 때는 아무리 하하호호 웃고 와인잔을 부딪히고 이런 연설을 하고 축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그 지금 생명 구태여 얘기를 하고 싶다면 비극적인 그 생명의 끊김이 계속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평화롭게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쟤네들 죽고 있는 쟤네들 잘못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백악관에서 그 자레드 쿠슈너의 연설문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싹 도려냈습니다. 싹 도려내고 했고 유엔에서도 이제 어제 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시위대를 향해서 저격수를 배치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비난했고요. 아랍 세계는 더 뭉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J 스트리트라던가 조금
진보적인 그 이스라엘계라고 할까요? 그런 그룹 단체에서는 이번에 그 구태여 이게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아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은요, 국무부 주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 예루살렘하고 컴마하고 이스라엘로 돼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미국 아이가 어제부터 그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출생 그 증명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그 도시 이름만 써 있지 이스라엘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상관 안 한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대통령도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 대법원, 뭐 정부, 뭐 부처, 또 뭐 벤자민 네타냐후 관저까지 다 있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 이거와 마찬가지죠. 살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오랜 동안 67년부터 그 이후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벤자민 네타냐후가 지금 뭐 부인과 자신이 뭐 부정부패 돈 받고 봐주기 하고 하는 것으로 시끄러운데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야호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히 이제 이 뒤에 그 Friends of 그 시온 뮤지엄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고 대사관 옮기는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단체가 실제로 일을 했고 대통령도 복음주의를 쫙 그 만족시켜주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그 승리 그리고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성지이기도 하고 다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이 크진 않지만 예루살렘의 더 큰 부분을 서쪽을 이스라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동쪽은 사람이 안 사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뭐 좀 드문드문 살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너희들이 그 평화적으로 나중에 해결을 해라 하고 있는 문제인데 미국이 쾅 그 도장을 찍어줘서 국제사회 유엔에서는 뭐 반대가 128 찬성이 9 이 정도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미국의 고립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의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GT라는 그 전화통신회사 살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팍스의 루답스라든가 그 로라 잉그램 요즘 그 팍스의 그 시청률 많이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이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뒤로 물러서 하고 그 지적들을 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회사를 위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T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 전에 그 재료를 인텔이나 퀄컴에서 많이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이 제재 자체는 이란이나 북한에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GT가 물건을 팔았다는 거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미국과 거래하지 말아라 하니까 회사 거의 죽게 생겼는데 살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쩌면 류허 그 중국의 그 경제 그 부총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안 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미국과 무역딜이 어느 정도 뭐 완성이 돼야지 오지 총리가 뭐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스티브 무누친이 중국에 가서 잘 좀 해왔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경제자문과 이렇게 그 스티브 무누친 같은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가 봅니다. 누군 더 강성이고 누군 더 온건한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금 온건하게 했고 그래서 류허 그 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오고 나면은 중국도 뭐 미국에 좋게 해주겠죠. 지금 전문가들은 베스트 바이가 중국의 물건을 더 잘 쉽게 팔 수 있게 한다던가 뭐 US 스틸 같은 철강 회사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좀 무역 딜을 말 그대로 그 딜을 해본다는 거고요. 갭은 중국의 사과하고 티셔츠를 중국과 캐나다 등에서 걷어들였습니다. 티셔츠에 이제 그 지도가 있는데 중국 지도자 하면서 대만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중국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글로벌 타임즈, 피플스 데일리 이런 데서 막 난리를 치고 그 뒤에 이제 그 갭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중국 지도에서 그 대만을 뺀 채 그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중국 주권과 영토권을 존중하면서 급히 내부에서 조사를 했고 다 걷어들였다. 앞으로는 철저히 리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국에 사과한 회사가 갭이 처음이 아니에요. 델타 에어라인도 또 메리어트 호텔 또 미국 아니고 스페인의 그 여성 의류 자라도 그랬고 뭐 플러스 많은 회사들이 사과를 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일반 회사들이 13억 인구나 되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겪고 있는 부분과도 조금 그 맥이 이어져서 전해드립니다. 시애틀이 헤드 텍스라는 것을 어제 시의회가 밤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거든요. 헤드라는 게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숫자대로 텍스를 물리게 한다는 건데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한 거예요. 조정을 거쳐서 이제 어제는 만장일치였는데 논란이 많았어요. 미국 전국에서 주목을 했는데 시가 수입을 늘려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저소득층 뭐 여러 가지 집을 지어준다던가 그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직원 한 명당 $275 세금을 내게 하는 임시로 5년 동안만 물론 뭐 아무 회사에나 그런 건 아니고 그로스 매출이 $2,000만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업에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500로 하자 해서 시장이 그 민주당 시장인데도 그거는 난 비토하겠다 했더니 $275로 했거든요. $500짜리는 5대 4였는데 이 $275짜리는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그러면은 시가 1년에 $4,700만 수입이 늘어나서 홈리스 피플 프로그램이나 주택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그때 다시 할까 말까는 또 재투표를 한다는 건데 제일 부자 회사가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가장 많이 반대를 했어요. 아마존은 시애틀에만 한 45,000명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45,000 곱하기 500이 아니라 275 하면은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번 결정에는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에 그 공사는 계속 하겠다. 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집이 없어서 뭐 블록 18인가요? 이런 17층짜리 뭐 사무실도 만들고 하는데 이 시의회에서는 왜 이런 데다가 돈을 내게 하냐면 이런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시애틀의 주택의 중간값이 $77만 7천 로스앤젤레스 뭐 캘리포니아 50몇만 달러보다 훨씬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은 시애틀에 빌딩이 40개가 있어서 시애틀 사무실의 전체 사무실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마존이 아무리 싫어해도 이렇게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일시적인 세금을 헤드 텍스라고 이름 붙여서 올리기로 시애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타운도요. 여기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홈리스 피플 다 같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도울 의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반대하는 캠페인 하는 데만 기부를 할 게 아니라 홈리스 피플을 실제로 돕는 데도 기부를 하고요. 같이 살아가야죠. 아니면 굉장히 셀피시해 보이고 실제로 셀피시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요. 굉장히 운영의 묘미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4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20대 때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겠다 하고 산에 오르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서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인이거든요. 시아보유라는 이 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번이나 3번이나 더 시도를 했었어요. 어떤 때는 또 인파종으로 다리 무릎 아래의 다리를 20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뒤로 의족을 하고 2014년, 2015년 실패했고 세 번째 2016년에도 거의 오를 뻔 하다가 또 못했어요. 날씨가 나빠서. 그리고는 이제 네팔 쪽에서 네팔 정부가 의사의 서면 허락서 없으면은 못 오른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대법원이 지지를 했거든요. 모든 아무튼 난관을 다 뚫고 다시 지난달에
도전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등반객도 있었고 도와주는 그 셰파도 안내인들도 있었고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의족을 한 채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게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어제 아침의 일이었거든요. 이분은 이것은 나의 인생의 정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도전이기도 하고 운명에 대한 그런 도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치열하게 그 정도까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 느낌은 오지 않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